한국형 경어로의 청상호 개발 사업. 중어뢰보다 작은 몸체 안에 어뢰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기능을 장착해야 했고, 수면 돌파, 낙하산 전기, 해수 전지 개발 등 새로운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더구나 수상함과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되는 만큼 연동과 발사 시험 역시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청상호 개발 과정. (30여) 년의 노력 끝에 한국의 대잠 전력을 완성시킨 한국형 경어로의 청상호 개발사,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경어뢰 청상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청상호의 개발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해군의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청상호의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시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박의동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박의동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청상호의 추진부 중재 해수전지 개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지뿐만 아니라 이 BLDC라고 하는 전동기도 또 개발했던 큰 성과가 있었었는데요. 우선 BLDC 전동기가 어떤 것이고 또 청상호에서 이렇게 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BLDC는 그 브러쉬리스 DC, 그러니까 브러쉬가 전동기에서 정류자고요. 정류자가 없는 직류 전동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모터바이크나 또 전동 휠, 그다음에 세탁기, 요즘 또 많이 길거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항공 드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구성이 높고 진동 소음이 적고 이제 덩치에 비해서 출력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어뢰가 중어뢰에 비해서 상당히 덩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어뢰보다 더한 출력을 큰 마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어뢰 정도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고출력을 내는 전동기는 당시에는 BLDC 전동기밖에 없었습니다. 예.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구성이 높고 또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이런 강점을 또 갖고 있었었는데요. 이 BLDC 개발 과정은 이제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는 과정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만은 이 개발 과정 중에서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큰 출력, 근데 작은 사이즈, 그걸 달성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회전수를 좀 높여야 그래도 사이즈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는 일반 시중에서 쓰는 그런 전동기에 비해서 마력과 회전수, 진동소음 등등이 전부 다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죠. 산업용으로 적용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니 초기부터 열도 발생하고 출력은 당연히 안 올라가고 진동소음은 많이 생기고 또 워낙 회전수가 높다 보니까 고정자에 붙어있는 자석이 이탈하고 이는 실패를 초기에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끌다가 이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좀 있었지만 국가연 연구진하고 또 시제업체였던 주식회사 효성 담당자들이 계속 머리를 싸매고 이제 전류의 페이스 앵글 조절해보고, 그다음에 또 IGBT라는 새로운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스위칭 소재로 적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고정자에 붙어 있는 연구 자석을 초강력 이제 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자석으로 또 교체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설계 변경 실험을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거의 끝무렵에 겨우겨우 성능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이제 개발 책임자로서 또 느끼는 또 그런 어려움도 많았었을 때. 예, 예, 그렇죠. 어떤 것이 지금 있을까요?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석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이제 자꾸 부진한 거예요. 이제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 시험할 수 있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결을 하자. 해서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이제 그 청상호 이제 구동장치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서버 모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때 코모텍이라는 그 조그만 회사인데 거기에 김덕근 박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덕근 박사한테 이 BLDC의 그 문제점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자문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해서 이제 자문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자문 요청을 하니까 이제 효성에서는 안 되겠다. 효성에서는 외부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자문한다는 것은 자존심도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게 자존심이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유는 기술 유출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경쟁업체가 되는데 기술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제고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이분한테 기술 자문 받는 것을 좀 하자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를 그 창원에 상주하면서 이제 처음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쭉 한번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잘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국가연회 담당했던 연구원들이나 또 효성에 있는 직접 설계했던 사람들의 고생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됐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지혜가 모아지고 또 열정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개발한 이제 전동기가요. 이제 어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이제 산업용으로도 좀 사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요즘 이제 IT 분야나 뭐 AI 분야 등등 우리 민수 분야가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통상 민수 분야가 국방, 군수 분야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스핀온이라 그러고 국방 쪽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수 쪽으로 전파되는 걸 스핀오프라 그러는데 정상화용 BLDC 전동기가 스핀오프의 굉장히 성공 사례였는데 의뢰 체계부나 또 추진 전동기 팀들도 자랑이나 PR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정상화 개발이 끝난 지 한 2, 3년 후에 그 주식회사 효성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청상화 BLDC 전동기를 정말 고생 끝에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섬유 산업에서 국내에 많이 쓰고 있는 방적기에 전동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화학 섬유를 뽑아내고 하는 그 방적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BLDC 전동기가 많이 있더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쓰고 있는데 전량을 국내에서 해외에 수입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상화용 아주 과학한 조건의 고출력, 그다음에 하이 RPM 전동기를 개발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출력이나 회전수가 아주 낮고 이게 BLDC 정상화용 BLDC 전동기 수준에서 보면 평범한 전동기인데 저걸 해외에서 수입해서 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정상화 때 개발했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방적기용 전동기를 쉽게 설계 제작을 했대요.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 국내 섬유업계나 또 계열사 가가지고 이걸 좀 써달라 했더니 국내 걸 어떻게 믿느냐, 못 믿겠다. 정말 고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화했던 의뢰는 빼고 이 기술력 실적하고 새로 만든 걸 가지고 해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해외에서 사주더랍니다. 수출을 먼저 했대요. 수출을 하고 나니까 국내에서 그럼 우리도 쓰겠다. 그래가지고 국내에 그 섬유 산업에서 쓰는 방적기 전동기를 많이 대체를 하고 이제 수입 대체 효과도 그도 그렇게 했답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국내 그 섬유 산업의 업체 방적기 전동기를 수출하는 외국 업체가 이제 수출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동안에 공급하던 가격의 3분의 1로 다운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거 써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써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첨단 분야는 기술력이 없으면 얼마만큼 이런 이제 그 단가나 공급가나 바가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민군 기술 협력의 스핀오프와 스핀온, 요즘에 스핀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군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민간 산업까지 이게 연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중월의 이 백상호에는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반전 추진기가 이제 장착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청상호에는 이 반전 추진기가 아니라 이 날개가 하나뿐인 추진기로 이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거론되었지만 의뢰나 이제 크루즈 미사일 등은 날아갈 때 반드시 수평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 자세 유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제 전동기어 프로펠러인데 당시에 보니까 미국의 한 타입만 프로펠러 하나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추진실에서 우리도 한 개짜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설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제 왜 그렇게 도전을 했냐면 프로펠러 날개가 한 개가 되면 축이 한 개밖에 없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축이 두 개 지나갈 때보다 제작비가 굉장히 싸지고 제작이 간편해지고 운용부대에서 정비 유지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물이 샌다든지 이런 누수의 위험성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런데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백상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었던 이런 그 의뢰 후부 설계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또 펌프제트라는 과제를 응용 연구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축적된 기술을 합쳐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날개가 두 개고 의뢰도 날개가 두 개인데 헬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기술인데 의뢰에만 가능해요. 프로펠러가 의뢰에서 돌면서 뒤에 프로펠러 거꾸로 하나 돌아줘야 되는데 앞에 도는 프로펠러가 물을 뒤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뒤로 물을 차기 때문에 뒤에 고정된 날개를 달아가지고 돌지 않는 날개, 샤프트에도 연결하지 말고 몸체에만 붙인 고정된 날개를 하나 달아서 각도를 적당히 고정시켜 놓으면 어차피 앞에서 물이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프로펠러가 의뢰 몸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뒤에 날개는 반대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의뢰 몸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실험을 했더니 점점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청상호에는 제대로 적용을 하고 맞췄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의 쾌거인데 그것도 이제 자랑을 별로 못했고요. 근데 당시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위원회에서는 이한성 박사를 비롯한 몇몇 분이 정말 머리 많이 싸매고 고생을 많이 했고 국내에 이제 이걸 또 그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해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지금 크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섭 박사팀이 실험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었고요. 또 워낙 그 어려운 첨단 쪽을 하다 보니까 좀 못 믿어 자신이 좀 없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미국 해군연구소 멤피스에 있는 큰 곳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 실험을 했더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세계 두 번째로 청상호에 적용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군에서나 또 업체에서나 제작하고 정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강풍이 불던 어느 날 머나먼 하늘에서 커다란 우산을 편 채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여인. 1964년 발표된 줄리 앤드류스 주연의 뮤지컬 메리 포핀스의 한 장면이다. 동화의 나라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장면이지만 실제로 낙하산은 우산의 원리에서 출발했다. (1783년 12월 26일) 프랑스의 루이 세바스티엥 르노르망은 커다란 우산 모양의 낙하산에 매달려 몽펠리에 관측소의 탑 위에서 뛰어내렸고 안전하게 착지한다. 안타깝게도 르노르망은 그 후 자신이 만든 낙하산을 시험하다 추락사하고 말았지만 바람의 저항을 이용해 안전하게 낙하하는 이론은 계속 발전되었고 1912년 러시아 출신 과학자 그레브 코넬리코프가 최초의 현대식 낙하산을 개발한다. 오늘날 낙하산은 발전을 거듭해
레저 스포츠로부터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낙하산을 이용해 물건을 투하하는 특허를 받기도 했다. 물론 낙하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군사 분야다. 공수부대의 고공 침투, 파일럿의 비상 탈출, 전투기의 급제동 등 육해공의 다양한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경월의 청상어에도 낙하산이 사용된다. 발사 후 수면을 통과하기까지 최적의 속도와 자세를 유지시키고 입수 후 추진부가 작동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청상어의 낙하산. 그 구체적인 운용 개념과 개발 과정을 알아본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한국형 경월의 청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이 청상어는 이제 낙하산도 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우선 이 낙하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뢰에 장착되어 있는 낙하산은 일반 우리 공중에서 내려서 보는 그런 낙하산이랑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어뢰에 왜 낙하산이 붙어 있느냐 이걸 보면은 어뢰가 이제 헬기나 초계기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다 보니 물에 이제 입수할 때 충격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여서 속도를 줄여서 어뢰를 안전하게 이제 입수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수상함에도 왜 붙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거긴 붙어 있는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어뢰도 붙어 있는데, 어뢰가 입수하고 일단 위에서 떨어질 때는 충격을 막아주지만 입수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서의 어뢰의 자세, 초기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게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깔아앉기도 하는데, 그래서 낙하산이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제 pitch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낙하산은 이제 모터가 돌면서 바로 이제 빠지게 되죠. 이건 소모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런 낙하산이 일반 낙하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측면에서 보면은 낙하산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뭐 어뢰용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다만 이제 낙하산이 중량물에 내가 이 달고 내려와야 되는 중량물이 얼만큼 무거운가, 그리고 착지할 때 또는 입수할 때 속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청상어도 마찬가지로 이 수상함에서 쏘는 어뢰에 붙어 있는 낙하산, 그다음에 헬기용, 또 초계기용, 또 나중에는 홍상어용까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4가지가 다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 어뢰를 탑재해서 이제 운용하는 발사 체계를 흔히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상어는 이제 잠수함에만 탑재하면 되는데, 청상어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상함, 또 헬기, 초계기. 대잠 초계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 3가지의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상어를 발사할 때 이 각각 3가지의 이제 플랫폼이 발사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청상어가 수상함용 청상어, 헬기용 청상어, 초계기용 청상어는 없습니다. 그냥 청상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쓰는데, 그래서 이제 수상함에서는 수상함 발사대에서 어뢰를 밀어내는 식으로 이제 발사가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밀어서 내는데, 이 고압 공기를 가지고 있다가 고압 공기가 이제 분사하면서 어뢰를 밀어서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헬기나 초계기는 그냥 헬기에서는 옆에 차고 있다가 탑재 밴드만 풀어주면은 자기가 떨어지면서 낙하산 풀고 이제 떨어지는 방식이고, 초계기에는 이 항공기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본베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베, 통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어뢰가 여러 발 들어가 있고, 그 본베이를 열고 어뢰를 탑재 밴드가 가지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이제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제 입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 발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박 과사님 혹시 보충 설명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청상어를 발사하는 그 순간의 그 플랫폼들이 보면 이제 특징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상함은 이재명 박사 설명대로 압축 공기로 발사를 하는데, 수면에서 보면 보통 한 3m, 4m, 5m 정도 있는 셈이고요. 헬기에 탑재된 발사되는 순간을 보면, 헬기는 수상함은 움직이지만 저속으로 움직이지만 헬기는 호버링 상태로 정지할 수도 있고,
또 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지할 수도 있으면서 의뢰는 자유 낙하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대잠 초계기는 이제 항상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배나 헬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입수 각도가 서로 다른데, 그 아까 설명대로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 건 제일 큰 목표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경어라는 게 태생적으로 또 해수전지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또 설명되겠지만, 해수전지가 의뢰의 그 입수 초기의 상황하고 이 연동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어떤 그런 면에서의 또 그 해수전지가 초기에 작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플랫폼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입수 자세가 그래서 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낙하산이 물속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는 자세를 잡아주게끔 만들어주고 해수로 이제 이 흡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일반 낙하산이랑 또 다르게 또 플랫폼별로 해서 별도의 어떤 차이를 또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또 정밀하게 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함정과의 이제 연동 작업에 대해서는 몇 번인지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헬기나 이 초계기와 같은 이 부분과의 연동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음 다뤄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뢰 개발팀도 그 당시에 최초의 경험이었을 테니까 이제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혹은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국가연에 이제 선진화라는 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이제 헬리콥터나 이제 초계기 없죠. 저희는 없다 보니까 이제 군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헬기를 하나 지정을 해주라, 초계기를 하나 지정해주라 이제 건의를 했고, 그것도 이제 사업관계회의를 통해서 이제 건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도 이 병기처하고 이제 전략처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시범비가 이제 금방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해군에 고맙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헬리콥터나 이 초계기 같은데 사실은 그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손을 댄다는 게 사실은 무지 꺼리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구멍 잘못 냈다가 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그거를 잘 해줘서 참 다행히 잘 됐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를 하나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 그 비행기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용하는 일반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막 나사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항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있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좀 하게끔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물론 처음에는 뭐 이 해군은 육전단이라고 하는데 육전단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개발자인 저희는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한국일 모르고 육전단 요원들은 어뢰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했지만은 그래도 협조가 잘 돼서 그런 아까 드라이버 같은 문제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리 이제 아니까 그냥 쓰게 했고,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청상어 그 해상 발사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박사님, 이 청상어의 해상 발사 시험을 위해서 타우 버전이라는 어뢰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이 타우 버전의 어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한 개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뢰는 그 미사일하고 다르게 어뢰는 발사하면은 이 발사한 함정과 어뢰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중어뢰인 경우에는 뭐 선으로 통신도 하지만은 경어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죠. 없다 보니까 무조건 어뢰는 이 양성부력, 주행이 끝나면은 양성부력으로 수면에 이제 뜨게끔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투 탄두가 들어가 있는 어뢰 같은 경우에는 깔았지만은 이건 이제 뜨게 돼 있는데 그런 뜨는 장치를 하게끔 하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경어뢰 같은 경우에는 부양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이 종료하고 나면은 커다란 이제 풍선을 안에 가지고 있다가 풍선을 부풀려서 고압 공기로 풍선을 부풀려서 이제 양성부력을 만들어서 띄워서 이제 해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런 걸 실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양 장치가 잘 동작을 할까, 또 나머지가 잘 동작할까는 제일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어뢰를 기본에 설계한 어뢰보다도 훨씬 길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양성부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이제 시험용 버전, 뭐 타우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 개발할 때 각 구성품에 대한 성능을 이제 각각의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GTB 제너럴 테스트 비클이라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못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뢰를 좀 길게 만들어서 양성부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타우 버전 어뢰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2번을 해봤습니다. 이제 초기에 제일 먼저 해봤는데 타우 버전 어뢰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어뢰는 발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떴어요. 이게 이제 박예동 박사님 말씀하신 프로펠러가 한쪽으로 돌다 보니까 이제 롤 제어가 안 돼서 어뢰가 막 이렇게 스스로 돌다 보니까 이제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주행 종료시키고 이제 부상을 시켰고 이제 원인 분석하니까 아 기동 토크가 문제구나 해서 이제 그 롤을 미리 이제 좀 돌려놓고 해서 발사를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쐈는데 그때 아마 주행 시간이 1분 30초인가였어요. 아마 계획된 주행 시간이 처음이니까 상당히 짧게 했는데 8초 정도 남겨놓고 이제 부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나 해서 보니까 마침 또 보니까 이 부상한 어뢰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전지가 이제 과열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원인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뢰가 계획된 것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주행하는데 그만큼 저항이 더 든 거예요. 프로펠러에 그만큼 더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지가 이제 과열하는 현상을 빚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타우 버전 어뢰는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과감히 버리고 실제 이제 어뢰 가지고 발사 시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이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해상 발사 시험부터 결과가 좋지 않고 이후에도 몇 차례 실패가 있었었는데 결정적인 이제 어떤 문제점 좀 잡아냈을 것 같은데요. 박 박사님 뭐 이 과정에서 조금 저희에게 좀 있었던 일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해상 발사 시험의 초기에 그 실패 요인 중에 메인 요인이 이제 배터리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 이제 발사 플랫폼이 3가지 종류고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경어뢰의 그러니까 바다 입수 순간에 의뢰의 조건이 또 각각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기 작동에 굉장히 많은 에러가 생겨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해상 시험에서 이제 전지 이외에 또 다른 실패 요인도 일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합쳐서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전지가 이제 메인 실패로 등장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키워드는 역시 경어뢰 몸체와 즉 초기 입수 후의 그 자세, 수심, 기포 그런 쪽과 해수진의 관계였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해결한 쪽은 낙하산 문제였어요. 낙하산 어떻게 사이즈를 조절하느냐, 언제 풀어주느냐, 언제 제거를 해주느냐. 낙하산이 또 의뢰가 천천히 들어가는데 낙하산이 계속 잡고 있으면 의뢰가 못 들어가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또 너무 작으면 빨리 들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 이미 유럽에서 쓰고 있던 개발된 성능이 검증된 해수전지도 도입해서 해보니까 역시 안 맞는 거거든요. 즉 말해서 경어뢰는 태생적으로 입수 조건, 초기 상태와 해수전지를 매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걸 매치시키는데 초기 해상 시험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해결해냈습니다. 예. 이 박사님도 지금 이제 예. 이 전지 문제, 배터리 문제하고는 낙하산 이제 뭐 사이즈 예, 예. 여러 가지 문제인데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었었나요? 전지 문제는 아마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 그 외적인 문제는 사실은 실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뭐 실패를 뭐 많이 했다 하는데 실패보다는 아마 성공이 훨씬 많았고 그중에 실패가 몇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지를 제외하고 이제 또 실패한 원인으로는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양 기낭이라는 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고압가스를 밀어넣어서 이제 부상을 시키는데 이 고압가스에서 이 풍선 쪽으로 가는 노즐이 이제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하나 가지고 만들었는데 고압가스가 막 불어 넣어주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그 성에가 끼면서 이제 차가워지면서 이제 공기가 이제 못 들어가서 늦게 이제 부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늦게 부상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 그날은 이 시험 한 날은 발견을 못했고 이제 그 다음 날 나가서 이제 혹시 이제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이제 바닷속을 뒤져보는 소나가 있습니다. 소나 가지고 찾아봤는데 결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못 찾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서너 달 뒤인가 그 정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참 우연찮게 봤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떤 연구원이 막 쫓아오더만은 저한테 와서 혹시 이 방송을 봤느냐 하더라고요. 마산 MBC 방송을 봤느냐 해서 안 봤다고 그랬더니 마산 MBC에서 잠시 그 방송이 나왔는데 일본 어느 지역의 그 방송국하고 이제 뉴스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걸 하는데 아침 그 프로그램에 그 어떤 올해 하나 해소했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청상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마산 MBC 가서 이제 뉴스 화면을 좀 봅시다 해서 이제 보니까 우리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무관한테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거기 때문에 좀 봐도 와달라 했더니 그때 마침 그 장승학 그때 이제 무관이 대령인데 물론 이번 이제 이 소장으로 입편했어요. 입편했는데 이분이 막 무관이 진짜 열심히 해서 한 서너 달 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올해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가져와서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나 정상도로 동작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그 얘기한 그런 그 노즐 하나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부터는 노즐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듀얼로 하자. 그래서 리던던시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한 2개로 항상 했고 그다음에 아까 뭐 롤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쐈는데 이 어뢰 쏘기 전에 이제 어뢰에 소음을 들으려고 청음기를 이제 로프에서 이렇게 물 밑에 내려놓는데 청음기에 어뢰가 걸려가지고 어뢰에 타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그런 적도 있었고 뭐 하여튼 있었지만은 이 특별하게 그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아까 얘기한 뭐 전지나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능적으로 봐서는 진짜 너무나 그 좋았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발표된 어떤 어뢰보다도 성능이 좋아서 저희들 개발하는데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한국형 경어래 청상어 개발사 이번에는 운용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청상어 개발 중에요. 그 무기체계 획득 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중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거를 이제 예.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운용 시험 평가 횟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95년도 처음 개발 착수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해군하고 이제 연구개발 동의서 LOA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연구개발 동의서를 맺는데 연구개발 동의서라는 것은 군하고 국가연하고 간에 이 무기 체계를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시험 평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인데 일반적으로 이전의 훈령으로 보면은 선행 개발이 끝나고 또 실용 개발을 하는데 최초 만든 연구개발 동의서가 선행 개발 끝나고서 실험을 다 해보고 나서 실용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완을 합니다. 보완해서 이제 최종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이제 실용 개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막 선행 개발 거의 막바지에 이제 훈령이 바뀌면서 선행 시험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바로 이제 체계 개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령에 따라서 그 이미 만들어진 연구개발 동의서가 수정을 못하고 그냥 95년도 이 청상어 개발하기 전에 만들어 놓던 연구개발 동의서가 그냥 그대로 운용시험 평가할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이 연구개발 동의서에는 그 연구개발에 대한 그 당시 청상어에 대한 어떤 그 성능이나 이런 것도 잘 예측을 못하고 하는 입장에서 36회를 한다고 이제 과감히 이제 저희가 이제 동의를 했죠. 36번을 운용 시험을 하자 했는데 문제는 이제 36번을 하려면은 그만큼 물건을 어뢰를 만드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기간이 필요한데 이건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횟수만 그냥 그대로 됐고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됐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국방부 이제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사업관계관 회의도 했지만 국방부 주관으로 회의해서 사용자인 해군과 그다음에 개발자, 그다음에 두 의견 그리고 합참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인데 해군은 기술 시험이 4회 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4회를 포함해서 19회를 하자 했고 저희는 기술 시험 4회를 했기 때문에 6번을 포함해서 10번만 하자고 됐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카이다에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몇 번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니 해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기술시험 4회 포함해서 12번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에서 이제 연구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해서 이제 밀어붙였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조정이 이제 12회 이거 운영시험 8번으로 조정돼서 이제 운영시험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운용 시험의 이제 목적이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이제 받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청상어는 발사체 자체가 이게 세 개로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이 전투용 사용가 이 판단을 받는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각각 기준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운용 시험이 끝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군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사용가, 못하겠다 하면 이제 사용 불가입니다. 못하겠다 하겠다는 기준이 처음에 얘기한 군요구 성능 ROC라는 게 있는데 ROC에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LOA에 만족하느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사용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 청상어가 세 군데 플랫폼에서 발사를 하지만은 청상어 자체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상어를 세 군데 플랫폼에서 돌아가면서 다 발사 시험을 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하면은 이거 이제 그냥 전투용 사용가 판정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뢰는 아까 말씀드린 어뢰는 한 가지지만은 이 낙하산은 세 종류입니다. 수상함용 낙하산 이건 조그맣고 헬기용 낙하산 그다음에 초계기용 낙하산 매우 큽니다. 어떤 세 종의 낙하산을 다 같이 규격화시켜 가지고 이제 양산이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순조롭게 전투용 이 판정가, 이 사용가 이렇게 해서 다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게 상당히 참 곤란한 질문인데 이 운용 시험을 아까 이제 8회만 하자고 이제 돼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명중률이 있습니다. 몇 발을 쏴서 몇 발을 만족해야 된다는 명중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1차, 2차에서 3차까지 운영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3번을 연장했다는 재시험을 했다는 거죠. 2번을 재시험했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래도 뭐 그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제 전지가 이제 중간에 이제 단자가 이 안에 조립이 잘못돼 단자가 단락된 적이 있었고 전지가 또 전압이 또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결국은 1차 시험은 이제 명중률 불만족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전투용 사용 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참과 이제 국방부에서 다시 이제 2차 시험을 하자 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됐고 그 대신 2차 시험에는 좀 더 가혹한 기준으로 이제 2차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4발을 연속적으로 쏴서 맞으면은 인정하자. 안 되면은 6발을 연속적으로 쏴서 그 중에 1발 빼고 나머지 5발이 맞으면은 이제 성공하자. 성공시키자는 조건,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이죠. 명중률 측면에서는 조건이었는데 그 2차 운영 시험에서도 또 이제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이 자꾸 전지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지 안에 들은 케이블이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실패했고 어느 한 조그만 해역이 그 조그만 원망 부위가 없는 해역이 있어서 거기서 발사 시험했는데 이것도 이제 발사하자마자 이제 뭔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나로 보니까 물 밑에 한 20m 정도 되는 수심에 계속 뭐가 무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나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걸렸구나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2번 실패가 연속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또 2차 시험도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3차 시험 또 해야 되죠. 3차 시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3차 시험을 막 해서 이제 몇 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저기 백상호가 이제 실탄 사격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신문에 막 언론에 막 대서특필됐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청상호도 실탄 사격을 하고서 개발을 종료시키자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도 물론 하고 싶어요. 그런 건 해보는 게 참 보고 싶은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큰 일이죠. 근데 이제 군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헛없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동의할 수뿐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실사 시험을 2번을 실탄 사격을 2번을 포함해서 이 8발을 이제 하는 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헛없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탄 사격 2발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 나머지 이제 6발 중에서 이제 너 2발까지는 양해해 주겠다 해서 이제 맞게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탄 사격을 하기 위한 이제 예산과 기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이제 예산 요청을 했고 그때 마침 국방부에 획득 실장으로 계셨던 그 최동진 장군이 계십니다. 장군이 계셨고 그 나중에 후임으로 이제 이영환 장군님이 오셨는데 두 분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과 이제 기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원만하게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운영 시험을 이제 최종 이제 실탄 2발 포함해서 했는데 이제 8발을 했는데 8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100% 이제 만족을 했죠. 그래서 실탄 사격 2발도 제대로 잘 맞았고 이 연수벌의 6발도 잘 맞아서 연속적으로 100% 명중률해서 이제 이 전투용 사용과 받고 이제 개발이 이제 종료됐었습니다. 결국 쭉 긁다 보니까 성공을 했습니다만 과정 고비고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좀 많았던 걸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박 박사님, 특히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전지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좀 결함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수시로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뢰와 전지의 매치 문제 때문에 낙하산 문제하고 해서 고생하고 다 해결을 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첨단의 해수전지를 개발하면서 당시에 국가연에서 그 상부에 건의를 하기를 이제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국가연의 고참들이 여러 명 투입해야 겨우 될 정도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국가연의 의지와 다르게 업체 주관으로 그냥 결론이 내려가지고 국가연에서 관리만 해라 라고 결론 내린 게 너무 가식받기를 가게 된 초기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그때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제 돌고래 전지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업체 지원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기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을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고 또 시제비만 개발 업체 전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 내에 제대로
맞추는 게 사실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업체 주관이지만 전지개발팀이나 전지개발팀이 사실 잘 안 나섭니다. 저도 사실 과정이 없어서 지금 분리 나왔는데 전지개발팀이나 심지어 의뢰 체계부마저도 상당수의 인력이 관리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이 개발 차원으로 다 업체에 가가지고 상당 기간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개발은 성공했지만 3차 OT에서는 다 합격을 했는데 1, 2차 OT에서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실패의 요인들이 이런 하이텍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품의 결함이나 또 작업자의 실수, 가끔 그런 게 굉장히 요인은 사소하지만 이제 의뢰 전체로 보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세방 하이테크, 즉 개발 주관하는 세방 하이테크 입장에서 보면 예산 이미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상금 당연히 물어야 되고, 이게 회사로 봐서는 그 영업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작업자의 실수가 나왔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3차 가고 해서 결국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개발 끝 무렵에 그래도 그 공장장으로 최영규 예비역 대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남은 또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인력 정리를 하고 국가연하고 같이 마지막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전지를 포함해서요, 이제 제반의 문제를 좀 해결했지만 이 5차 시험까지 실패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이제 결과 분석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패널께서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모아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박사님께서. 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이런 것은 사실은 무기 체계 개발하기 이전에 별도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그 과제로서 해서 개발이 다 끝내놓고 나서 이걸 이제 적용하느냐 마느냐만 체계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력화 시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갈 수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박유동 박사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첨단 무기를 국가연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체 주관으로 넘겼고 국가연은 관리만 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감히 국가연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국가연이 주관해서 개발하고 시제업체는 거기에 따라서 제작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이제 시제업체가 그 설계도 하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도 박유동 박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무지 부족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도 없고 끝까지 이제 개발하는데 세방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끝까지 이제 참여해 주셨고 열심히 해줘서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에는 또 공영경 박사는 이 관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계까지도 다 들어가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때 이 어뢰 체계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해임을 했습니다. 전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뭐 시험도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불해임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우리 박유동 박사님도 계시지만 다들 진짜 많이 고생하셨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박유동 박사께서. 방위 산업이라는 게,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게 실패 요인도 있고 또 도전도 필요하고 집중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안고 가야 되면서 그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또 목표 성능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을 주관하는 국가연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방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스피노퍼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기 체계로라도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미래 일자리 창조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이런 국방 현실로 보면 무기체계 개발을 당연히 성공해야 될 게 참 많은 그런 중요한 업무 같은데, 국민적인 인식이 약간 좀 변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적인 인식이, 국가적 인식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 소망은 이제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체계에 관여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특히 30대, 40대 지금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한두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많은 후배들이 주로 석사 아니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했던 분야를 중시하고 싶고 그 분야에 일하고 싶고 또 새로운 분야는 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무기체계는 그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나 학문과 아닌 새로운 분야도 있고 두세 가지가 융합된 분야도 있고 또 다른 전공끼리 인터페이스가 돼서 박치기 하는 분야도 있고 또 몇 가지 분야를 종합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배워서 하든 물어서 하든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체계가 그 지금 이제 자꾸 복합화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그 시스템 오브 시스템, 이게 복합 무기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는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가 무기체계 연구 개발이라 그러면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 R&D라 그러는데 그 연구라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기체계 개발의 핵심은 D거든요. D, 디벨롭먼트, 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공하고 안 맞더라도 새로운 걸 공부해 가면서 공간적 프레임, 시간적 프레임을 다 이해하고 가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문제, 또 30, 40대 현재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당부 말씀을 마무리로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형 경월의 청상화 개발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